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5명 나왔는데 짧게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짚고 넘어가 보죠. 예,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검사 건수가 어제 대비 한 1,000명 정도 늘었는데요. 확진자 수는 다소 한 10여 명, 한 14명 정도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 또 확진자가 한번 나온 곳에서 계속 꼬리가 잘리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점들이 있고요. 또 수도권뿐만 아니라 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거의 30%에 이르는 정도로 전국화 양상도 이미 확인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2주 동안 이제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에 나서겠다라면서 고삐를 조이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동량과 접촉량이 줄어들지 않으면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고삐를 조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동량과 접촉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역의 효과가 지금 겉보기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연관이 되는 것인데 300명, 400명대가 지금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금 새로운 이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해 보면 작년 가을까지만 하더라도 11월에 300명, 4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유행에 대한 경각심이 살아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심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300명, 400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자체가 내가 일상생활에서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줄어들지 않고 이제 방역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그나마 지금 산재에 있는 집단 감염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어제부터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검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자세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서울시에서 이제 이주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주노동자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장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서울시 혹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은 검사를 받으라고 이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이 행정명령 조치를 놓고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낙인 찍기 혹은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는 목소리가 한편에서는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과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 방역의 실효성이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덧붙여가지고 저의 네.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을 했으면은 인권 침해 논란도 피하면서도 방역의 효과도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은 지금 이주 노동자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산밀환경의 업장의 방역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노동자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업장과 협조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검사 서비스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업장별로 네. 이 생활방역 실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샘플 검사라든가 전수 검사들을 통해서 혹시 그 안에 있을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 침해 논란도 좀 취해가면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주 노동자 업장의 집단 감염도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의 이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목적은 목적대로 달성하기 힘들고요.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일단 교수님도 선제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지금과 예, 같은 상황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동의를 하는데 이제 네. 방식은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이 노동자들께서 이제 외국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3D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작업장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국내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행정명령에 의해서 검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환경이 아니면은 예컨대 뭐 우리 이태원 같은 데서 터졌을 때 특정 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해서 검사를 받으라 이런 건 있었지만 전 국민에 대해서 그런 적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효과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예. 게 가령 선제적인 검사를 할 때 개별 검사가 아니라 소위 풀링 검사 같은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명령을 해놓으니까 평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주말에 이제 검사 시설에 몰리다 보니까 네. 줄도 길어지고 거기에서 심지어 전파 확산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제 민원도 제기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줄을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것처럼 파주시에서 한 것처럼 뭔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 다음에 풀링 검사제,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의 인권을 고려한 또 우리의 국력이나 우리의 국가 위상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면서 양해가 되고 협조 가능한 수준에서 할 때 방역의 효과는 더 커지는 것인데 마치 행정명령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은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고 하는 점에서 예. 뭔가 좀 세련되게 좀 뭔가 좀 질서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뭔가 좀 재고를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약해보면 지자체와 회사 간의 협력을 할 부분은 분명하게 협력을 하고 산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초점을 둬야 하고 네. 검사 방법도 찾아가는 검사 방법이라든지 풀링 검사를 도입을 해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풀링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행이? 네, 풀링 검사는 예. 뭐 5명이나 혹은 10명의 샘플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의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업장을 찾아가가지고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100명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씩 묶어가지고 풀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10번만 돌리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업장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금 설 교수님 지적처럼 굉장히 효율적으로 검사를 처리할 예. 수가 있겠죠. 선제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확진자 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이런 가운데 서울대가 캠퍼스 정상화를 위해서 코로나19 선제검사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구처장이신 이현숙 교수님을 한번 연결해서 어떤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학하고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현재 서울대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울대는 사실은 그 대부분의 그 대형 강의는 다 비대면이고요. 그리고 아주 소형 강의들은 교수님과 그 학생들이 협의를 해서 그 대면을 가능하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강의는 비대면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에서는 선제검사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이 선제검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확하게 학교 정상화죠. 그 작년 한 해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두려운 나머지 작년 3월부터 거의 비대면 강의로 이어져 왔고요. 실제로 1년, 그러니까 2학기를 모두 다 비대면으로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실험 실습, 그 실기 수업 같은 것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 연구실에 다 나와야 되는데 재택근무가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 그냥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나오거나 뭐 2부제, 3부제를 권고받았지만 그건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는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학교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었고 예. 학교가 정상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그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느냐 그런 고심 끝에
외국에서도 이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선제 검사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제 검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선제 검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캠퍼스 안에 있는 모든 학생인 대상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저희가 그 어떤 내부에 선별소를 직접 만들고 진단소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일종의 그 민간의 그 입찰 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시스템을 제안하는 그 민간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그곳에서 저희가 그 진단부터 통보까지 이루어지는 하나의 패키지 시스템을 입찰을 공고낸 상황입니다. 따라서 계획은 그 입찰 선정이 이루어지면은 예. 4월부터 점진적으로 할 것인데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이제 자원하고 참여한 대학은 자연과학대학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연구실 위주로 할 것이고 일주일씩 그 상황과 그 데이터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서 전면적 확대는 아직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이제 콜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기존 PCR 방법 네. 말고 다양한 검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검사법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이 검체 활용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저희가 분자 진단법을 입찰 공고를 냈는데요. 이 분자 진단이라는 것은 항원 검사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들을 찾아내는 그 바이러스의 RNA를 검사해내는 방법으로서 중합 연쇄 효소 반응의 PCR 그리고 등온 핵산 증포법의 그 램프 모두 포함하는 진단법에 대해서 입찰 경쟁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진단에 대한 것이고요. 다른 부분이 이제 바로 이 검체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질병청에서 기본 검사법으로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비인두 도말에서 그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비인두 도말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타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타액 검사를 권유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액 검사로 이제 승인받은 그 진단 시약이 없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인두 도말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하나 좀 아쉬운 것은 타액 검사 방법이 외국에서의 수없이 많은 논문들을 보면 결코 특히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선제 검사할 때 있어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굳이 비인두 도말 방법만을 고집하게 되면은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길게 줄을 늘어서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데 있어서 점점 이제 참여도가 떨어진다면 이 선제 진단을 통해서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노력이 감해질까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와 타액 검사의 실효성 같은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질병청에서 굳이 이렇게 비인두 도말 검사법만을 서울대 시범 사업에 대해서 고집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예. 현재 상황은 비인두 도말로 하라는 것이 권고입니다. 그 자세한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그런 얘기는 화상 연결이 아니라 직접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셔서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예. 실제로 검사를 받게 될 학생들은 이 선제 검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설문조사를 자연대학에서 실시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이 최초로 할 대학이기 때문에요. 그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무작위에 212명의 대학원생 대상으로 조사했었을 때 90%가 이 방법에 참여하겠다고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83% 이상이 이 방법이, 90%가 이 방법에 참여하고 그리고 비슷한 퍼센트가 이 방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가 생각보다 꽤 있을 것 같고, 선제적 검사가 학교를 정상화하고 실험실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와 환영을 같이 표해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제 4월부터 자연과학대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실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 주기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얼마에 한 번씩 진행이 될까요? 그거조차 이제 대학에서 사실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계획은 일단은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항원 검사 한 번 하고 분자 진단 한 번 하고 그래서 이제 2번을 하는데 우리는 뭐 방역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에서 선제 검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방금 이제 외국인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모두 다 검사를 하겠다라는 서울시의 행정명령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 그 공동체를 그 전수조사 그리고 그다음에 풀로 검사하고 이렇게 관리해 나간다면은 굳이 그 마치 차별을 연상시키고 어쩌면 정말 차별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행정명령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방역의 그 방법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들을 자꾸 고안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코로나 팬데믹에 지친 시민들이 자꾸 아마 방역 지침에서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봉쇄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서울대학교의 그 노력이 단지 서울대학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방법을 확산시키고자 하고 초중고의 정상화와 다른 그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좀 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 주시죠. 네,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숙 서울대 연구처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설 교수님, 부재시에 한번 모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은. 아, 예,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예. 보면서 아주 인상이 깊었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 질병청에서 소위 말해서 스탠다드 방법이 네. 있는데 그 스탠다드 방법을 서울대학교에서 좀 따라주셨으면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 이 연구처장님은 뭔가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적용해서 검체를 채취당하시는 분이 좀 더 편하게 채취를 당할 수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을 구축하고 싶다 예, 이랬거든요. 어차피 팬데믹이 길게 간다는 그렇습니다. 전제하에.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네. 것은 뭐냐면은 서울대학교의 발상이 굉장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울대학교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 또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모든 역량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서울대학교에서 시범으로 테스트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만일에 이것이 잘 작동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이것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심지어 질병청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 기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교수님이 비인두 도말 방식을 고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답답함을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타액 검사도 분명히 민감도나 특이도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굳이 질병청이 이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검사의 정확도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그 비인두 도말 그러니까 코에 집어넣거나 혹은 이제 입 목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이 검체를 채취했을 때 그 검체 안에 바이러스가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그 검체로 검사를 했을 때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뭐 진단검사의학회라든가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비인두 도말 검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타액을 이용한 PCR 검사도 많이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행을 한 타액 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이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그런 국내외의 모니터링 결과들을 염두에 뒀을 때 타액 검사를 하더라도 그 민감도나 특이도 그러니까 검사의 정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서울대 구성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그러니까 검체 채취가 까다로운 예. 비인도 도말보다는 타액 검사를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청이랑 이현숙 교수님의 입장이 둘 다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표준적인 검사 방법을 바꿀 경우에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 문제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또 노이즈가 불필요하게, 분명히 있을 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의 형태로 서울대학교에서 예외적으로 검체 채취에서도 좀 자율성을 준 다음에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이런 선제 검사에 상당히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면은 서울대 내에서도 좀 더 확대를 하고 그걸 이제 뭐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점차 몇 가지 케이스를 시범을 해본 다음에 도입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대에서도 뭐 전면적으로 하겠다라기보다는 이 자연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본 다음에 그 성과가 나타나면 다시 한번 이현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보죠. 24일에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일반 고령자 중 75세 이상에게 접종이 될 예정인데요. 교수님, 화이자 백신 그동안에 사실 고령자에게 적합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는데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접종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이 화이자 백신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위기보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7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노르웨이 사태에서 노르웨이에 요양원에 계셨던 상당히 80대, 90대 되는 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고 거의 며칠 사이에 33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르웨이 당국이 기저질환이 깊고 상당히 고령자인 분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특히 기대 수명이 얼마 안 되는 분에게서는 위험해서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려고 하는 화이자 백신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기저질환이 깊은 분이라기보다는 75세 이상인데 거동이 자유로우면서 어느 정도 건강이 담보된 괜찮은 분들에게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주 고위험군이면서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신 분이 아닌 거동이 괜찮고 건강이 괜찮은 75세 이상 분에게서는 충분히 접종이 가능한 그런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백신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한 뒤에 사망한 사람에게서 혈전이 생긴 사례, 그 얘기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접종과의 인과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네,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뉴스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망한 60대가 이제 혈전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게 혹시 백신과 관계가 있는 혈전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일단은 질병관리청이 파악한 사망 원인도 혈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에서는 그분의 몸속에 생긴 혈전도 백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검 결과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이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현재까지는 질병관리청이나 방역당국이 파악한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검 결과가 나오더라도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유럽의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과 혈전의 관계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교수님? 네,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혈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혈전은 너무도 일반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어르신들 중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또는 심장동맥 우회수를 받았다. 이거를 이제 관상동맥 우회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혈전이 생기면 위험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조금 전에 강 기자님 말씀하신 폐색전증. 그러니까 이거는 다리나 이런 정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 피떡이 심장에서 폐로 가는 동맥을 막아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해서 이제 굉장히 흉통이라든지 호흡곤란 이런 데 빠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급사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급사와 관련된 혈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심장 동맥을 막는 거예요. 심장 동맥을 막게 되면은 심근경색,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예. 이게 좀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 마비가 초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마비가 되면서 이거는 급사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인 계신 분에게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뭐 한 집 걸러 한 집 정도로 이 스텐트 시술이나 그다음에 심장 혈관 뭐 동맥 우회술 이런 걸 받는 집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혈전 문제를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근경색을 통한 것은 급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을 앓는 분들이 뭐 한두 분이 아니라 뭐 수십만 명이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과의 관계없이 이런 분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자연 발생적으로 늘 있는 인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거의 30년 동안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이 백신과 혈전과는 정말 관계가 사실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혈전을 방금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그것이 아까 심장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급사도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에서 관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비만이 많고 당뇨가 많은 외국에서는 훨씬 혈전을 앓고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거든요. 거기에는 유병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훨씬 많은 사례가 관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전혀 네. 관계도 없어 보이는 이런 혈전 문제가 등장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일종의 뭐 거부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쉽게 비유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 뭐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아이돌 그룹의 그 영상을 이렇게 진지하게 시청하는 일이 사실 드물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의 850만 모든 어르신들에게 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를 강제로 보게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사망자들이 막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건 그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보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생겼다라고는 생각하실 수 없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평소에 안 하던 백신 접종을 지금 강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굉장히 고령대 어르신들에게 막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신과 상관없는 사망자들이 나타나도 마치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혹은 백신 때문에 혈전 관련 질환이 생긴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인데 자, 그게 좀 그러면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에게서 혈전이 나온 걸 미리 알았는데 숨겼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일단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 사망을 하시면은 이 사망한 원인이 백신과 상관관계나 혹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확인을 했을 때 백신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일단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유족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과 관계가 없는 부위에서 혈전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분의 몸속에 있는 혈전이 예. 우연히 발견이 된 것이지 이걸 질병관리청에서 일부러 감췄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이틀을 왜 이렇게 달았을까요? 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우리나라 언론들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생명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정파라든가 혹은 자신의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백신과 관련된 접종 일정이라든가 접종 계획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백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더 과장하거나 혹은 실제로 위험하지 않는데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 오늘 그 보게 된 몇 건의 기사들도
그 연장선상에 놓인 기사가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중이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요양병원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접종 동의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예, 이제 오늘 보도를 보면 실제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이고 현장에 계신 의사분들도 그런 내용을 토로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분들, 특히 자기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네. 언론에서 계속 이런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기류 이런 것들을 기사화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그분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낙인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슨 수를 동원해도 그것을 반전시키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EMA에서 18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네. 저녁이나 내일 아침 일찍 유럽 식약처에서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한들 그걸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 거기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있는 분들은 여전히 그 관점에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나 이런 곳에서 계속적으로 좀 더 균형을 갖고 또 과학적인 입장에서 또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또 하나는 본인들에게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면은 2차, 3차에 걸친 다중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기사를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어르신들 그리고 보호자들이 한 90% 정도가 어떤 백신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백신 접종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7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 좋으면 가장 취약한 곳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설사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근거 없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3차 유행이 다시 커져가지고 4차 유행 같은 상황이 와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공격을 받으면은 그분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때문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어르신들의 생명을 잃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뉴스거리를 못 찾으신 기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프로그램을 좀 보시고 뉴스거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